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명철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끔찍해서였습니다. 바닥에는 두 동강난 분홍색 머리핀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부엌 구석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장마당에서 사준 그 머리핀. 수진이가 제일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빠, 제발. 15살 수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나 어디 가서 살아요. 아빠 없이는. 명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별 하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 명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0년이 넘게 남의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너 때문에 결혼도 못했어. 좋은 여자도 다 놓쳤어. 수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밥도 더 적게 먹고, 말도 안 걸고. 닥쳐. 명철의 주먹이 벽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너는 내 딸도 아니야. 리성호 그 사람 딸이지. 나는 바보같이 남의 자식 키운 거야. 수진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자신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에서. 명철이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자신을 업고 다니던 그 따뜻한 등이 지금 자신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보따리에 옷 몇 벌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쌀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명철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갑자기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명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핀 조각을 주웠습니다. 두 손으로 모았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이토록 잔인하게 내쫓았을까요? 그 부러진 머리핀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명철과 수진, 이부녀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인민군 공병부대 1995년 5월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명철은 지뢰 탐지 교관이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부대에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이었습니다. 그날도 명철은 지뢰 탐지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훈련장,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풀밭 사이로 훈련병들이 조심스럽게 탐지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명철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팡!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명철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그의 전우 리성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다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성호 동무. 명철은 성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손에서 뜨거운 피가 묻어났습니다. 쇠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성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철 동무. 성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명철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손에 묻은 피가 명철의 군복에 번졌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게. 내게 숨겨둔 딸이 하나 있네.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의무대 빨리. 명철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주게. 제발. 내 딸 수진이가 아직 젖먹이야.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디 있나? 수진이는 어디 있어? 명철이 물었습니다. 성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뒷산 토담집에 이웃집 할머니 봐주고 계시네. 명철 동무. 성호가 명철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다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제발 고아원에는 보내지 말아주게. 성분이 나빠서. 고아원 가면 평생 지옥이야.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버텨. 성호야. 하지만 성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명철 동무.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그것이 성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명철의 품에서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밤 명철은 성호가 말한 토담집을 찾아갔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에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토담집 문을 두드리자 구부정한 허리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리성호 동무의 전우입니다. 성호 동무가. 명철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명철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이구. 할머니가 안으로 명철을 안내했습니다. 방 한구석 낡은 이불 위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가냘픈 몸, 꼬물거리는 작은 손. 명철이 다가가자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명철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애가 수진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성호 동무가 석 달 전부터 맡기고 갔지요. 어미는 출산 중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명철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명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애처로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아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동무, 이 애를 데려가시렵니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명철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명철을 쳐다봤습니다. 총각이 무슨, 어떻게 아이를? 성호 동무와 약속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명철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전 처음 안아보는 아기였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손 안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으로 명철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명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날 밤부터 명철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부대로 돌아온 명철은 수진이를 업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놀란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명철 동무, 그게 무슨 꼴입니까?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성호 동무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총각이 무슨 애를 키워? 당장 고아원에 보내시오. 안 됩니다. 명철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중대장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중대장은 한참을 명철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후회할 텐데. 마음대로 하게. 그날부터 명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진이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마을로 내려가 전 나오는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무, 우리 애도 먹일 게 부족한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명철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밤에는 수진이를 재우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수진이가 울면 어르고 달랬습니다. 배고파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 우는지 아픈 건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품에 안고 방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좀 자자. 응. 명철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명철이 완전히 미쳤어. 좋은 혼처도 다 놓쳤다던데? 남의 자식 키우느라 제 인생 망치는 거 아냐? 하지만 명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을 때마다 그는 힘이 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수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돌이 되던 날 명철은 시장에서 조그만 케이크를 샀습니다. 배급이 끊긴 시절이라 케이크는 엄청난 사치였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털어 산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니? 내 첫돌이야. 명철이 수진이 앞에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손으로 케이크를 툭 쳤습니다. 크림이 손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수진이가 명철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가 2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명철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1997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꽃제비들이 넘쳐났습니다. 명철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군화를 벗었습니다. 군인에게 군화는 2번째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철에게는 수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장마당에서 군화를 팔았습니다. 옥수수 가루 10kg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맨발로 걸었습니다. 자갈길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왔어. 수진이는 이제 3살이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큰 눈망울을 가진 예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 발에서 피나. 수진이가 놀란 얼굴로 명철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안 아파. 명철이 웃으며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명철은 옥수수 죽을 끓였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맛있겠다. 명철은 수진이 그릇에 죽을 가득 담았습니다. 자신의 그릇에는 맹물만 부었습니다. 아빠는 안 먹어? 아빠는 배 안 고파. 수진이 많이 먹어. 수진이가 죽을 후루룩 먹는 모습을 보며 명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배불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명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명철은 수진이에게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명철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집 딸이었습니다. 명철 동무,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명철은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혼처가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철 동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수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명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수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수진이를 잘 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 친딸처럼 키우겠습니다. 명철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진이와 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명철 동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다른 곳에 맡기면 안 될까요? 친척집이나 고아원에. 명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철 동무, 제게 수진이는 목숨입니다. 수진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명철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명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온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야? 아니야. 안 된단다. 왜? 수진이가 있으면 되니까. 수진이가 명철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나도 아빠만 있으면 돼. 명철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2005년 수진이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까는 미인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긴 속눈썹과 오똑한 콧날. 명철은 수진이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수진이의 친아버지 리성호는 성분 불량자로 분류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똑똑해도 이 나라에서 성분이 나쁘면 미래가 없었습니다. 대학도 갈 수 없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진이의 미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 아저씨가 명철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명철 동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두 사람은 집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울렸습니다. 군당 비서 최일남이 수진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첩으로 들이려 한답니다. 이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일남은 마을에서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부인이 있었지만 젊은 여자들을 첩으로 두는 걸로 악명 높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철 동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 간부가 마음먹으면. 명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닥을 밟는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수진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다음 날 명철은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구석진 곳에 브로커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명철을 쳐다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딸을 남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연기가 공기 중에 피어올랐습니다. 한 사람에 3천만 원입니다.
네. 명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잡히면 총살입니다. 싸다고 생각하십시오. 명철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진 걸 계산해 봤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 집, 가구, 훈장, 모든 걸 다 합쳐도 딱 한 사람 목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까지 갈 돈은 없다. 명철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수진이만 보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이 가야 할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살려야 한다. 내가 남아서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절대 혼자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효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혼자만 살겠다고 하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명철은 생애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이가 날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2005년 8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철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갔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수진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 저녁 차려놨어. 명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집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얀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아빠? 왜 그래? 수진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명철은 수진이를 뿌리쳤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명철이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남의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해? 아빠? 무슨 소리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 아비가 떠넘기고 간 짐덩어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명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혼처도 다 놓쳤어. 결혼도 못하고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어.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명철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철의 바지에 눈물이 젖었습니다. 제발, 나 버리지 마. 내가 더 잘할게. 명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명철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머리핀이 보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분홍색 머리핀이었습니다. 작년에 장마당에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명철은 그 머리핀을 낚아챘습니다. 아빠, 그거.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명철은 머리핀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뚝! 머리핀이 두 동강 났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다. 명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당장 나가.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수진이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가도 돼? 명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명철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부러진 머리핀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명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미움받을 각오를 하는 것.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자신은 악인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명철은 부러진 머리핀을 투명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테이프를 겹겹이 감았습니다. 머리핀은 볼품없는 모습이 되었지만 명철은 그것을 1000조각으로 싸서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평생 사랑할 것이다. 한편 수진이는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밤의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강을 건넜습니다. 아빠, 정말 날 싫어하는 거야? 강을 건너는 동안 수진이 머릿속에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업어주던 따뜻한 등, 배고플 때마다 자신의 밥을 나눠주던 손길,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신은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짐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수진이는 브로커의 안내로 여러 곳을 거쳐 남한으로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2005년 12월 수진이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수진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환한 네온사인. 하지만 수진이에게 서울은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만지다 보니 손가락이 튼튼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심술궂었습니다. 야, 그것도 설거지야? 다시 해. 죄송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비누 거품이 팔뚝까지 올라왔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며? 거기서는 설거지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밥값은 갚고 싶어. 20년 키워준 은혜는 갚아야지. 그리고 말할 거야. 당신 없어도 나 잘 산다고. 그것이 수진이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2006년 봄, 수진이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식당에 손님으로 온 중년 여자가 수진이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저기, 너 혹시 모델 해볼 생각 없니? 네. 나 동대문에서 쇼핑몰 하는데 피팅 모델이 필요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해볼래? 수진이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아. 가르쳐 줄게. 식당 알바보다 돈 더 많이 벌어. 수진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대문 쇼핑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냥 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에 수백 벌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사진 찍고 벗고 다시 입고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봄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야외 촬영장에서 짧은 원피스 하나 입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웃어. 자연스럽게. 사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지만 계속 웃었습니다.
하이힐도 문제였습니다. 10cm 높이의 구두를 신고 하루 10시간씩 섰습니다. 발가락이 눌렸습니다.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대기실로 갔습니다. 구두를 벗었습니다. 발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빨갛게 짓무른 피부에서 진물이 흘렀습니다. 아! 수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발에 붙였습니다. 옆에 앉은 모델이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진짜 독하네. 나 같으면 진작 때려쳤어.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더니 소문이 사실이네. 얼굴 예쁘다고 쉽게 버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악착같이 하네.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밴드를 다 붙이고 다시 구두를 신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아버지 손보다는 덜 아프다. 수진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수진이는 동대문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독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다른 모델들이 포기하는 촬영도 수진이는 해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수영복 촬영 했습니다. 새벽 4시 촬영 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연속 촬영 했습니다. 쇼핑몰 사장들이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수진 씨 스케줄 잡을 수 있나요? 최수진 모델 섭외 가능한가요? 수진이의 일감이 늘어났습니다. 돈도 늘어났습니다. 수진이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은행 통장 이름은 빚갚기였습니다. 2008년 어느 날 수진이는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북한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 찾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박명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있었고 수진이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남자가 메모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박명철 씨 찾았습니다. 수진이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디 계세요? 탄광촌 폐가 창고에 계십니다. 네. 집은요? 집은 팔았다고 합니다. 수진 씨 탈북 비용 때문에. 전화기를 든 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브로커에게 줬답니다. 그래서 수진 씨를 남한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시답니다. 지뢰 탐지 작업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못 쓰신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딸 살려서 보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흐억, 흐억.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 그날 저녁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러진 머리핀을 던지던 아버지의 손.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날 쫓아낸 게 아니었어. 날 살리려고. 수진이는 오랫동안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전문 탈북 브로커였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원룸 한 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브로커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고요? 네, 걷지 못하십니다. 브로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럼 일반 비용의 3배가 듭니다. 특송이라고 사람을 업고 이동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나이 드신 분은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2달, 늦으면 석 달입니다. 중간에 숨어 지내는 기간도 있고 국경 경비가 삼엄할 때는 기다려야 하니까요. 수진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은 더 드려도 좋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선금으로 2천만 원 주시고 태국 도착하면 나머지 1,500 주시면 됩니다. 수진이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아버지가 다치면 안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일 1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률 80% 이상입니다. 나머지 20%는요? 브로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거나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입니다. 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꼭 살아서 오셔야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로커는 수진에게 북한에 있는 명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마을 이름, 부대 이름, 주변 지형까지.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북한 현지 협력자가 먼저 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수진이는 그 일주일을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명철 씨 맞습니다. 탄광촌 폐가에서 지내고 계시더군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신가요? 많이 야위셨고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하시고 의지가 강하십니다. 딸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살아나신다고 합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빨리 모셔와 주세요. 이번 주 안에 출발시키겠습니다. 수진 씨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매일 브로커에게서 오는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북한 출발 완료. 두만강 건넜습니다. 중국 도착. 안전가옥에서 일주일 대기 예정. 옌벤에서 칭다오로 이동 중. 칭다오 도착. 여기서 보름 대기. 윈난성 국경 마을 도착. 곧 라오스로 넘어갑니다. 라오스 입국 성공. 태국으로 이동 중. 태국 도착. 한국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대사관 도착. 한국 정부에 보호 신청했습니다. 매번 문자가 올 때마다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예정.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입니다. 국정원 조사는 이미 태국에서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옷.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옷. 결국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골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0분. 아직 20분이나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20분이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셨을까? 많이 힘드셨을까? 3시 55분. 자동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분이 더 지났습니다.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명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철의 얼굴은 수진이 기억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깊게 파인 눈, 주름투성이 피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이가 그것을 펼쳤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칭칭 감긴 플라스틱 머리핀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테이프가 여러 겹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명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못나서 너한테 상처만 줬구나. 날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나 살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버지. 수진이는 그 머리핀을 받아 자신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감긴 볼품없는 머리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택시 부르실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수진이가 명철의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5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수진이가 명철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휠체어는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명철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명철도 웃었습니다. 택시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환한 불빛들, 오가는 사람들. 수진아. 네, 아버지. 여기가 남조선이구나. 네. 여기가 대한민국이에요. 명철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덕분에 아비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진이가 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수진이가 명철을 부축해 침대에 앉혔습니다. 좁아서 죄송해요. 곧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게요. 아니다. 충분하다. 명철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수진이가 모델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이 일하는구나. 네. 피팅 모델이요. 옷 입고 사진 찍는 일이에요. 명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했구나. 내 딸. 아니에요. 저 이 일 좋아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철은 알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날 밤 수진이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수진이가 국그릇을 명철 앞에 놓았습니다. 명철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딸이 끓여준 밥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만들었어요.
수진이가 명철의 그릇에 밥을 더 담았습니다. 명철은 눈물을 닦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도 필요했습니다. 명철은 집에서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항상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고생했다. 아니에요. 오늘 촬영 재미있었어요. 수진이는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가을, 수진이는 작은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델로 일하며 쌓은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의류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수진이 혼자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혼자 포장하고 배송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명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업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직원도 1명, 2명 고용했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2011년 봄, 수진이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명철이 휠체어로 다니기 편했습니다. 명철의 방에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푹신한 안락의자를 하나 놓아줬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아서 햇볕 쬐세요. 몸에 좋대요. 고맙다, 수진아. 명철은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멀리 보이는 산.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명철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탄광촌 폐가 창고에서 죽어가던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2012년에는 직원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수진이는 명철을 사무실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제 사무실이에요. 명철은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직원들, 옷걸이에 걸린 수많은 옷들. 대단하구나. 내 딸.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명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남한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아니다. 내 힘이다. 명철이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아비보다 훨씬 강해. 그날부터 명철은 자주 사무실에 왔습니다. 창가에 마련된 안락의자에 앉아 딸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딸, 거래처와 전화통화하는 딸, 모델들과 촬영하는 딸. 명철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지켜낸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어느 날 오후 직원이 명철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아버님, 커피 드세요. 고맙네. 명철은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나만의 믹스커피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맛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 명철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시죠? 괜찮다. 이번 주말에 꽃 구경 가실래요? 벚꽃이 예쁘게 폈대요.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꽃 구경이냐.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 꽃이에요. 명철이 고개를 들어 딸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 아버지 업고 다닐 거예요. 아버지가 저 업고 다니셨잖아요. 명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고생만 하는구나. 아니에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행복해요. 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명철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모의 사랑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다가옵니다. 거칠게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박명철 씨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딸을 지켰습니다. 전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딸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쳤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팔고 심지어 딸에게 미움받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최수진 씨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갚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아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명철 씨의 주머니 속에는 그 부러진 머리핀이 들어 있습니다. 테이프로 감긴 머리핀. 그것은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랑의 증표입니다. 지뢰밭 같은 삶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박명철 씨와 최수진 씨의 앞날에 이제는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